가을볕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뽀얀 먼지를 비추는 오후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오래된 주공아파트, 30년 넘게 박순자 여사의 울타리가 되어준 공간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낡은 자개장 위에서는 뻐꾸기 시계마저 숨을 죽인 듯했고 텔레비전 화면은 까맣게 꺼져 순자 씨의 쓸쓸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빛바랜 사진들 속 3년 전 먼저 세상을 등진 남편의 인자한 웃음만이 정지된 시간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생의 반려자가 사라진 후 순자 씨의 시간은 붙잡을 수 없이 흘러가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그 자리에 멈춰버린 듯했다.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딸 지영과 대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아들 민수보는 이제 순자 씨에게 귀한 손님이었다. 1년에 2번,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지영은 거의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 오늘은 복지관 다녀오셨고?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바쁘고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순자 씨는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를 꾸며냈다. 그럼 걱정 마라. 아주 잘 먹고 잘 지낸다. 너희나 잘 챙겨라. 혼자 차려 먹는 저녁상이 얼마나 헛헛한지,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과 외로움이 얼마나 뼈를 깎는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들이었다. 자식들 인생에 더 이상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순자 씨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은 뒤에는 노인복지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만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예 교실에서 붓을 잡고 가끔은 10원짜리 화투를 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관 문을 나서는 순간 웃음소리는 바람에 흩어지고 다시금 깊은 허전함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붙었다. 젊은 시절 안산중앙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옷가게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두 남매를 키워냈다. 가게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자식들 커가는 모습에 힘든 줄 몰랐다. 남편은 묵묵했지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은 이제 손때 묻은 앨범 속에서 남아 생생했다. 변화의 바람은 딸 지영이 낡아빠진 폴더폰 대신 번쩍이는 스마트폰을 내밀면서 불어왔다. 엄마, 세상이 바뀌었어. 이걸로 우리 지민이 커가는 것도 실시간으로 보고 친구들이랑 카톡도 주고받으면서 재미있게 살아. 어렵지 않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지영은 몇 날 며칠을 들여 엄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 네모난 기계는 외계의 물건과도 같았다. 부르튼 손가락으로 작은 화면을 누르면 자꾸만 엉뚱한 것이 튀어나왔고 천지인 자판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것은 암호를 해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는 데만 꼬박 반나절이 걸렸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옆집 사는 옥자 씨가 구원투수처럼 나타났다. 언니, 왜 그래? 또 뭐가 안 돼? 이리 줘봐. 이건 이렇게. 아이고, 언니 손가락이 너무 힘이 들어갔네. 살살 만져야지. 자, 봐봐. 우리 황혼의 뜨락밴드에 가입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거기 등산 모임도 있고 노래교실 정보도 올라오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언니도 글 한번 올려봐. 옥자 씨의 끈질긴 도움 덕분에 순자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스마트폰과 조금씩 친해졌고 옥자 씨가 추천한 506 세대를 위한 네이버 밴드 황혼의 뜨락에도 가입했다. 그곳은 순자 씨에게 신세계였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텃밭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 사진, 손주들의 귀여운 재롱 영상,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아련한 글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토로하는 글까지. 순자 씨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른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기쁨에 함께 미소 짓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마치 잊고 지냈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남겼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먼저 간 영감이 생각나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쑥스러웠지만 글을 올리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졌다. 그로부터 이틀 뒤 순자 씨의 카카오톡에 낯선 알림이 떴다. 이선우님께서 친구 추가를 하셨습니다.
누구일까? 복지관 친구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님. 황혼의 뜨락 밴드에서 남기신 글을 우연히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깊이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외람되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좋은 말벗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순자 씨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 그것도 남자의 연락이라니. 당황스럽고 겁이 났지만 따뜻함과 깊이라는 말, 좋은 말벗이라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급스러운 서재를 배경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희끗한 머리카락과 지적인 안경 너머의 눈빛이 신뢰감을 주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가.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그저 할머니, 어머니였을 뿐 한 사람의 여성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본 기억이 아득했다. 순자 씨는 몇 번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네, 안녕하세요. 제 글을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스마트폰이 서툴러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헤맸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순자님처럼 고운 분과 대화할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요. 이선우라는 남자는 자신을 미국 시카고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교포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했다고 했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고 하나 있는 아들은 결혼하여 시애틀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공했지만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내는 삶이 너무나 외롭고 허무하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정과 음식이 그립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의 이야기는 순자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낯선 땅에서 성공했지만 결국 마음 붙일 곳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세심했다. 매일 아침이면 시카고의 새벽 풍경 사진과 함께 무난 인사를 보내왔고 저녁이면 순자 씨의 하루 일과를 묻고 귀 기울여 주었다. 순자님, 시카고는 이제 막 동이 트고 있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이곳의 새벽 공기는 제법 차갑습니다. 순자님 계신 곳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복지관에선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서해는 잘 되시는지요? 순자님의 글씨는 분명 그 마음처럼 곱고 아름다울 겁니다. 저녁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저는 혼자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는데 역시나 맛이 없네요. 순자님이 정성껏 끓여주시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간절히 생각나는 밤입니다. 언제쯤 그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메시지는 순자 씨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와 같았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지관 친구들 이야기, 시장 물가 이야기, 가끔씩 찾아오는 자식들 이야기까지 시시콜콜한 일상들을 털어놓았다. 그는 언제나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순자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순자님 같은 분을 알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라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나 미국 생활 이야기도 종종 들려주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이룬 이야기, 미국 사회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의 서름, 그리고 아내와의 애틋했던 사랑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순자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날마다 깊어졌다. 그는 순자 씨를 순이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다정한 호칭에 순자 씨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남편 외에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순이 씨, 제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순이 씨를 위해 음성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보내온 음성 메시지 속 목소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중후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밤이면 순자 씨는 외로움을 잊고 잠시나마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는 순자 씨의 제안에는 그는 언제나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순이 씨, 정말 그러고 싶지만 지금은 사무실이라 직원들 눈치가 보입니다.
집에서는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서 영상통화가 자주 끊기더군요. 다음에 한국 가면 꼭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순자 씨는 조금 아쉬웠지만 바쁜 사업가이니 그럴 수 있겠다. 혹은 기계치일 수도 있겠다 싶어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언젠가 한국에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편이 더 설레었다. 이선우 씨와의 관계는 순자 씨의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잠이 들었다. 복지관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슬쩍 그의 이야기를 자랑했다. 미국 사는 점잖은 분인데 나랑 아주 말이 잘 통해. 옥자 씨는 어머 언니 좋은 일 생겼네. 잘해봐.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인터넷은 조심해야 해라며 축하와 함께 걱정을 덧붙였다. 딸 지영에게도 이선우 씨 이야기를 꺼냈다가 된소리를 맞았다. 엄마 정신 차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뭘 믿고 그래.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연락 끊어. 지영의 날선 반응에 순자 씨는 크게 상처받았다.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을 어찌 이리도 몰라준단 말인가. 그 후로는 딸에게 이선우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온전히 그녀만의 비밀, 그녀만의 소중한 로맨스가 되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달콤한 속삭임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갈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2부 달콤한 속삭임, 위험한 거래. 찬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기 시작하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이선우 씨와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던 순자 씨는 다급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순희 씨, 정말 죄송하지만 급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한국지사에 긴급하게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회사 신용카드가 갑자기 정지되는 바람에 국제 특송 비용을 결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50만 원만 잠시 융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꼭 보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한국에 계신 김민준이라는 저희 직원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바로 순희 씨 계좌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50만 원. 순자 씨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한 달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망설여졌다. 하지만 메시지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다급함과 늘 자신에게 따뜻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가 얼마나 곤란하면 이런 부탁까지 할까. 그리고 내일 바로 갚겠다는 그의 약속. 순자 씨는 짧은 고민 끝에 남편이 남겨주고 간 유일한 비상금 통장으로 향했다. 은행에 가는 길, 그녀는 낯선 이름 김민준이 마음에 걸렸지만 한국 직원이라는 그의 설명을 믿기로 했다. ATM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는 송금 버튼을 눌렀다. 선우 씨, 방금 김민준 씨 계좌로 5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 순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순희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순희 씨는 제게 은인이십니다. 이선우 씨의 뜨거운 감사 인사에 순자 씨는 오히려 미안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왔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부탁을 해왔다. 순희 씨, 정말 염치 없지만 또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지사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서요.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100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 돈 역시 최대한 빨리 갚아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이번에도 망설였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결국 또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박철수라는 이름의 계좌였다. 그 후로도 이선우 씨의 급한 사정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중요한 바이어 접대비가 부족하다며 70만 원. 통관 문제로 세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150만 원. 계좌 이름은 매번 바뀌었다. 순자 씨는 점차 불안감을 느꼈다. 왜 약속한 돈을 갚지 않는 것일까? 왜 계좌 이름은 계속 바뀌는 것일까? 하지만 그가 보내오는 달콤한 말들과 애틋한 음성 메시지 앞에 그녀의 의심은 힘을 잃었다. 순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잠시 어려워져서요.
하지만 곧 큰 계약건이 성사될 겁니다. 그러면 순희 씨께 빌린 돈은 물론이고 감사 표시로 두둑하게 살해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순희 씨는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순자 씨는 그 한마디에 모든 의심과 불안을 날려버렸다.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지 의심하면 못 쓴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의 말을 맹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줄 용돈도 복지관 회비도 부담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특히 딸 지영에게는. 겨울이 성큼 다가온 11월의 어느 날, 이선우 씨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순희 씨,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미국 바이오 회사의 신기술 노화 방지 특허를 한국에 독점적으로 들여오는 계약을 마침내 따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 사업입니다.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약금 일부와 한국 지사 설립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막막하던 차에 순희 씨가 떠올랐습니다. 순희 씨께서 3천만 원만 투자해 주신다면 6개월 안에 원금은 물론이고 투자금의 3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순희 씨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순희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3천만 원. 순자 씨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는 이 낡은 아파트의 보증금이자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10배 수익, 평생 책임지겠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말은 마약처럼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돈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영이네 전세금도 올려주고 민수네 차도 바꿔줄 수 있다. 손주들에게 든든한 할머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선우 씨와 함께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했다. 선우 씨, 그게 정말 그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순희 씨,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순희 씨를 속이겠습니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순희 씨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 미래에 대한 달콤한 청사진 앞에 순자 씨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은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밤새 잠을 설쳤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딸 지영은 요즘 엄마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베란다로 나가거나 방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표정은 밝아졌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지영아, 너희 집 전세금 올려야 한다고 했지? 엄마가 조만간 목돈이 좀 생길 것 같으니 걱정 마라. 지영은 엄마 무슨 돈? 이라고 물었지만 순자 씨는 알 거 없다며 말을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은 우연히 엄마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이 풀려 있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카카오톡을 열어본 그녀는 선우 씨라는 이름과의 대화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낯선 남자와 엄마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온통 사랑과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투자 이야기로 가득했다. 미국 바이오 회사 독점 계약 10배 수익 3천만 원 송금. 지영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은 분명...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이선우 로맨스 스캠, 교포 사업가, 사기 등을 검색했다. 엄마가 받은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수많은 사기 경고 게시물에 등장했다. 사기 수법은 엄마가 겪고 있는 일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지영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엄마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엄마가 끔찍한 사기의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녀는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받을 충격과 혹시라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더 깊이 빠져들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일단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엄마 몰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미 수백만 원이 김민준, 박철수, 최영철 등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된 상태였다. 지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엄마는
중요한데 돈 붙이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3천만 원, 엄마의 전 재산. 지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3부. 진실과 거짓 사이 지영은 외투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갔다. 엄마가 자주 가는 동네 농협은행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제발. 은행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익숙한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다. ATM 기기 앞에 서서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서툰 손길로 화면을 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에는 기대와 불안이 위태롭게 교차하고 있었다. 3천만 원. 그 숫자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평생의 무게가 담긴 손가락이었다. 이 버튼 하나로 지긋지긋한 외로움과 돈 걱정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선우 씨와 함께하는 따뜻한 미래가 손에 잡힐 듯했다. 순자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 안 돼! 찢어질 듯한 외침과 함께 지영이 달려와 순자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비틀거렸다. 지영아, 네가 여길 어쩐 일이냐?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놔라! 엄마, 제발! 그 사람 사기꾼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돈 보내면 안 돼. 지영은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 결과와 사기 경고 게시물들을 순자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거 봐, 엄마. 이 사진 가짜야. 이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사기치고 다녔다고. 김민준, 박철수, 최영철 다 대포 통장이야. 엄마 돈 다 빼가려는 수작이라고. 순자 씨는 눈앞의 화면과 딸의 절규하는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귀가 웅웅거렸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 다정했던 목소리, 그 진심 어린 위로, 미래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선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이건 우리 둘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비켜라. 순자 씨는 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녀의 눈에는 완강한 불신과 함께 혹시라도 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쳤다. 은행 안의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두 모녀에게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씨는 창피함과 모멸감, 그리고 깊은 혼란에 휩싸여 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 순자 씨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선우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받아봐, 엄마. 직접 들어봐.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지영은 거의 악을 쓰듯 외쳤다. 순자 씨는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은행 안에 이선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순희 씨. 아직도 송금 안 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마지막 계약금 때문에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순희 씨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잖아. 당장 송금해요. 꾸물거리지 말고. 내 말 안 들려요? 그 목소리는 순자 씨가 알던 그 다정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조급함과 짜증 그리고 싸늘한 위협이 가득한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순간 순자 씨의 세상이 산산조각났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덮쳤다. 그 달콤했던 말들이, 따뜻했던 위로가, 영원을 약속했던 맹세가 모두 시커먼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그저 돈을 노린 사기꾼의 먹잇감이었을 뿐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다.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통화는 끊어지지 않은 채 상대방의 욕설 섞인 고함이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통곡이었다. 지영이 달려와 엄마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딸의 목소리도 울음에 젖어 있었다. 은행 안의 정적 속에서 두 모녀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사부, 상처,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순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영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젊은 경찰관이 무언가를 묻고 있었지만 말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로봇처럼 지영이 시키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진술서를 쓰고 지장을 찍는 과정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지켜보는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경찰관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이런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범인을 잡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알려주신 계좌는 지급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은 물론이고 그 전에 보냈던 수백만 원 역시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선우는 카카오톡과 밴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가 사용했던 모든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그대로 방 안에 쓰러져 알아누웠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않고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서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허탈감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과 인간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이었다. 어떻게 그토록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 자신의 외로움과 욕심이 결국 이런 파멸을 불러왔다는 생각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다정했던 말들, 자신을 순이 씨라 부르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 함께하자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보담하기 위한 거미줄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기분이었다. 차라리 남편 곁으로 따라가는 편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 순자 씨의 곁을 지영이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엄마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지냈다. 억지로 음식을 권하는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고 가만히 옆에 누워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친 그놈들이 천벌을 받을 놈들이지. 엄마는 그저 외로웠고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야. 나라도 당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엄마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 돈이야. 우리가 다시 벌면 되잖아. 엄마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응? 딸의 진심 어린 위로에 꽁꽁 얼어붙었던 순자 씨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딸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슬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순자 씨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녀는 지영의 손에 이끌려 다시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따스한 햇살과 지영의 격려에 힘입어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어느 날 지영은 순자 씨에게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영은 엄마 혼자 힘들어하지 마.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다 보면 힘이 될 거야 라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용기를 내어 찾아간 그곳에는 순자 씨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열지 못했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교사 출신의 할아버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만 한 할머니,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외로움을 파고든 사기꾼에게 속아 상처받은 마음은 똑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순자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또한 복지관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더 이상 낯선 세상에 무지한 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다짐이었다. 더듬거리며 스마트폰 자판을 치고 복잡한 금융용어를 배우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다. 순자 씨는 지영,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 함께 인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벚꽃이 팝콘처럼 터져나온 공원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로 가득했다. 손주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순자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늘 밑으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다. 황혼의 뜨락. 밴드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다. 한때 그녀에게 달콤한 꿈과 끔찍한 악몽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그 이름.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밴드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을 남겼다. 봄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은 참으로 춥고 길었습니다. 저 역시 그 겨울 속에서 길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걸으면 되니까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봄날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이의 달콤한 메시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는 그녀에게 뼈아픈 교훈과 함께 세상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옆에서 할머니, 같이 놀아요 라고 외치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순자 씨는 하늘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스한 봄날이었다. 그녀의 황혼에도 이제 막 작은 희망의 새싹이 힘차게 돋아나고 있었다.